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바로 어제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바로 22대 총선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결산을 위해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실수를 했던 김민하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민하입니다. 김수미 아닙니다. 네, 김수민 아니고 김민하. 네. 아이고, 야, 이 총선 결과, 예, 정권 심판론이 거세긴 거셌던 것 같아요. 예, 범야권이 지금 한 게 180석 좀 넘죠. 190에 육박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 192석이죠.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아, 물론 개혁신당 얘기 좀 이따가 개혁신당을 여쭤보는데 빼면 189석이고. 189석이죠. 야, 그리고 여당은 지금 109석 맞죠? 108석. 108석인가요? 아, 네. 108석이구나. 108석 맞죠? 아, 근데 이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국민들이 뭐 회초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회초리를 들었고 국민의힘에다 회초리를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민생이나 뭐 국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무너진 비정상화된 것을 좀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한참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요.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에 사실은 붕괴 탄핵 열풍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을 재건해 오는 과정이었는데 4년 전에 엄청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4년 전에 받았던 그 심판을 잘 복기를 해서 혁신하는 모습 또 민생이나 그 정책을 희망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고인물 같은 기득권 유지 뭐 공천 과정에서 특히 그랬죠. 그랬고 선거 과정에서도 민생이나 정책이나 희망이나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네거티브로 일관함으로 해서 사실상의 민주당의 심판론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부작용을 낳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전체로 볼 때 굉장히 매서우시기 때문에 세게 해초리를 드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이제 소위 범야권에 이렇게 의석을 많이 몰아주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줬는데 지역구에서만 이제 161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뭐 잘하고 정말 예뻐 보여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론가로서 볼 때는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잘한 게 없거든요, 사실. 잘한 게 없고 뒤에 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잘못한 것도 많고 정치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몰라서 이렇게 좀 이런 결과를 나오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문제 이전에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그리고 지금의 집권 여당에게 뭔가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정말 절실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이제 피부로 좀 느꼈습니다. 이제 주변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은 이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뭐 그분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평 얘기하시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위선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따끔한 걸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이 보수층에서도 보수 유권자층에서도 이런 국면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국민의힘을 지켜줘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좀 목적의식을 갖고 투표를 하려면 그럴 만한 어떤 논리를 갖고서는 나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번에는 그러면 이 야당이 뭐 주장하는 뭐 그런 내용들
정권에 좀 경고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 어떤 그런 계층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배적인 정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유권자들의 이념 지형 자체가 변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 지형 자체가 변해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국민의힘 보수는 좀 이렇게 줄어들고 민주당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 보수와 진보 지형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보수층이 두터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진보층이 두터워지는데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선택지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예. 그 이번 선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표만큼을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 중에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3당 현상인데 이게 이제 역대 총선에서는 제3당이 성공한 3당은 사실은 지역 기반을 가진 당이었어요. 자유선진당이라든가 충청권. 그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성공할 때도 호남 228개 중에 거의 다 석권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지역 기반도 없고 사실 실체도 불분명한데 이슈와 이념 지향성을 갖고 제3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중도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왜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이 주목을 받았는지를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진보층의 지지층을 두텁게 하는 효과를 냈다. 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사작용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정권 심판론을 선명하게 내걸고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진보층의 지지층을 두텁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이게 앞으로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가 언제까지? 한 1, 2년은 더 가겠죠. 1년 남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이제 이념 성향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체온계로 잰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한 판단 근거들이 자신의 어떤 이념 지향을 정확하게 무슨 뭐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내가 진보다 보수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 투표 상황에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뭘 지금 내가 반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수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진보 세력, 어떤 진보 인사, 어떤 진보적인 현상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반대할 때 난 보수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우선인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내가 진보야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보수적인 아이콘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불편해라고 할 때 내가 진보야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념 지향에 대한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그 이념 지향에 따른 정치적 표현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수 예를 들면 진보가 예를 들면 강화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수 정치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그게 벌어지는 는다는 거죠. 그렇죠. 는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딱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만 해도 이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보수가 국민의힘이 많았어요. 그렇죠. 바람을 막 타가지고 상당히 이제 2030 세대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다 보수라고 할 때인데 그때 참 제가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느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유세 현장에 갔더니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 표현입니다. 이거는 언론 표현인데 뭐 태극기 부대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좀 강경한 성향을 가진 고령층 유권자 중에 이제 좀 과한 행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좀 중도적인 어떤 그러한 캠페인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반발하고 좀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어떤 보수 유권자층의 어떤 정권 심판론을 둘러싼 책임론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런 분열상이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그리고 진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견 일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중도적인 뭔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어떤 캠페인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보수적인 유권자층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방에 태극기를 꽂고 가는데 태극기 부대냐고 물어보니까는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념 지향마저도 감추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념 지향의 어떤 큰 변동 자체가 판을 흔들었다기보다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에 대한
방어 논리에 대한 어떤 미비함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출구조사 있잖아요. 어제 그 출구조사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난 건 9석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출구조사가 이렇게 부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런 거죠. 우선 총선은 첫 번째 이유는 총선은 대선이라든가 광역 단위의 선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거대 프레임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후보 경쟁력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석 이렇게 하지 않고 A당은 몇 석에서 몇 석, B당은 몇 석에서 몇 석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선거운동은 출구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선거법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출구조사가 본 투표장에서 나온 투표율을 가지고 가중치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전화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전 여론조사처럼? 그게 아니요. 현장에서 하죠. 5번째 나오는 사람, 사전 10번째 투표. 나오는 사람, 11번째 15번째 나오는 사람. 사전 투표한 사람은 전화조사는 전화조사도 안 되는 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역대 선거의 지향을 보고 사전 선거 운동이 진보 성향의 사람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면 진보 쪽에 가중치 플러스를 주고 보수 쪽에 마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 가중치 적용이 요번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전 선거 운동에서 60대 이상 약 37%에 달하는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것은 지난 총선, 지난 대선 이전의 양상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는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구체적인 뭐 여론조사 기법이나 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전문가신 이제 조청래 부원장 말씀이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통은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오차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맞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언론에서는 사전 투표가 아니라 출구조사 무용론 뭐 이런 것도 막 그래서 얘기를 하던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이게 출구조사가 없었으면은 어제 다들 이제 무슨 얘기를 어디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무용론까지 가기보다는 정확도를 더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거 근데 참 아니 그저 대선 때는 뭐 소수점 이하도 맞췄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역구도 많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 후보들의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 것 같은데. 예측 중에 제일 힘든 게 총선 예측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외길 수순이었죠. 어제 저녁부터 뭐 사태로 갈 거라고 봤던 거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에게 사과 반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선거를 앞장서서 치룬 당에서 먼저 하는 게 맞고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정치를 앞으로도 할 거냐 이게 오늘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총선 지난 12월 달에 그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뒤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개인의 약속도 있고 정권 차원의 약속도 있고 당 차원의 약속도 있고 이런 걸 모두 내버려 두고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떠날 수는 없는 게 정치 지도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휴지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총선에서 만들어진 전국의 구도, 정당의 구도가 재편되는 시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반쯤 뒤 될 것 같아요. 대선 프레임이 작동하기 그때 시작하면. 이제 대선 시기가 들어온다 이거죠. 1년 반 정도. 예. 올해 예를 들어서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국민의힘이 6월이나 7월에 전당대회를 하면 예. 그 새로 당대표가 된 분들이 2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대략 1년 반 뒤부터 작동을 예. 한다고 보면 그때 여야 정당의 구도 인물 구도가 새로 재편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휴지기를 가지지 않겠나. 수면하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좀 이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뭐 구체적인 시기까지 특정해서 말은 안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대로 뭐 다 끝내고 그냥 뭐 이제는 뭐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가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생명이 뭐 끝났니 많이 하는데 아직 젊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 젊고 그리고 지금 정치 입문한 지 뭐 100일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선거 치르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변할 여지가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올 때 사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이제 정치적인 생명력을 가진 상태로 나중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나올 때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는 이제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 정권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그때 가면 이제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도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할 만하는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중도층 확장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건데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실패하면서 확장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지지층 확장이. 근데 그때 가면 아마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가능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전형적인 또 이제 한동훈식 어법 한동훈식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다소 좀 정치인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시 나올 때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를 너무 이렇게 좀 하나하나 받아치고 또 말 하나하나를 이제 좀 꼬투리 잡듯이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순간과 의제가 있는데 그걸로만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으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민의힘 그 전체 보수 정치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있고 조국 혁신당이 있고 조국 혁신당 지금 3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관계는요. 예? 표면적인 예. 관계는 뭐 서로 웃고 화해하는 분위기로 가겠죠. 예. 그리고 이게 조국 혁신당이 약진을 하려면 민주당 내 혼란 상황이 자초가 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든지 뭐 이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야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저는 이리 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12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면서 세력을 연합해서 교섭단체로 가는 거를 달가워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견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조국이라는 그 개별 지도자가 국민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는 걸 암암리에 견제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석의 조국 혁신당이 15석 이상을 가져갔다면 교섭단체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12석의 조국 혁신당이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지가 않다. 이것도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앞으로 1년쯤 뒤에 만들어지기 시작할 대선 레이스와 관련돼서 뭔가 텀이 벌어진다면 모르지만 현재로는 민주당 이중대 외에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이중대라기보다는 표면적으로는 뭐 연대와 협력 이런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특검 정국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뭔가 이 사이가 좋다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겠죠. 여기서 특검 정국이라는 거는 뭐 계속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그다음에 뭐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 그다음에 뭐 소위 50억 클럽 관련 특검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조국 대표가 주장한 뭐 한동훈 특검 요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 되면은 새로 국회 열리는 시기에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게 힘이 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면서 뭔가 공통분모를 만들면서 갈 테지만 이게 어쨌든 미묘한 갈등 관계도 있고 견제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힘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국 대표도 있거든요. 조국 대표도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유죄로 나오거나 이러면 의원직 상실하고 사실상 정치적 활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국 혁신당도 일정 부분 표류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견제하고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서로 좀 가만히 두면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좀 바라보지 않을까 서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 간단하게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예, 새로운 미래랑 합당할 가능성은요? 새로운 미래 지금 한석인데요. 예.
지역구 한석인데 김종민 의원이 예.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으로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이낙연 대표가 엄중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 새로운 미래는 적정한 과정을 거쳐서 저는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예. 이 김종민 의원은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다 봅니다. 본인은 아마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예.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조국 신당하고 개혁 신당하고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조국 혁신당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계속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표출해 온 데다가 개혁신당의 주 지지층인 20대 남성의 경우에 별로 감정이 안 좋거든요. 조국 대표한테.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그 지지층을 신경을 쓰고 소중히 아하. 하는데 지난번에도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랑 합쳤다가 예. 아마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